11월 1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합니다. 원래 저희가 2시 시작인데요. 30분 땡겼습니다. 워낙 정치 현안이 많아서 너무 바쁘신 분이라 이분의 일정을 맞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터뷰를 모실 수 없어서 저희가 30분 당겨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바쁘시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아니 메뚜기라니요? 점심은 드셨습니까? 예. 아이고. 그 간사들하고 도시락으로 간사 그 원내대표 간사관 회의가 매주 한 번 있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간단히 하고 왔어요. 아이고 정말 저희가 정말 너무 현안이 많아서 현안부터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공영방송 KBS 진행자가 하루아침에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네. 진짜 군사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그때 이제 TV 많지 않았으니까 기억나세요? 5.16 쿠데타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남산에 방송국 타워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쿠데타 성공 방송을 연식 알렸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밤새 일어나고 나니까 라디오 방송이 전혀 다른 방송으로 나오던 사람 안 나오고 그렇게 된 것처럼 글쎄요. 저는 통상적으로 이런 일은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방송 역사에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그 뉴스 진행자나 방송 진행자들이 갑자기 인사말도 없이 나가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슨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거나 과거에 방송사 진행자가 무슨 몰카 촬영에다가 그 현행범으로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 바로 아웃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상의 경우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이 취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 먼저 그 경영진 인사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 명 한 명씩 그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언제 물러날지 예측을 하고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어제 KBS 뉴스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백도 그렇고 뒤백 장면도 그렇고 무슨 진짜 70년대 방송도 아니고 그 뉴스를 그렇게 지금 2023년에 그런 뉴스 방송을 보내는 공영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꽤 젊은 세대 MZ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시사 프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위. 시청률 1위 방송이었습니다. OTT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 시청률이 나빠서 없앤다 이건 모르겠는데 시청률이 제일 높은 방송을 날린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이죠. 그 정말 어떤 방송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고 사장이 날리고 싶어도 인기가 높으면 못 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작심하고 한 건데 수준 이하의 사장이 들어서서 그 KBS를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 논의도 있고 KBS의 그 어떤 이 부침이 있었어요. 역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의 사장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도 열고 취임식도 하고 했는데요. 박민 사장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불공정 편파 방송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공정 보도한 PD와 기자는 즉각 업무 배제와 징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구조조정 뜻도 밝혔는데요. KBS가 상당히 파란을 겪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야당으로서 KBS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과방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회의를 열든 아니면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된 무슨 저희가 공청 청문회라도 하든 해서 지금 박민 사장의 전행과 독단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하여간 모든 법적 수단을 지금 아마 KBS 내부에서 이미 법적 수단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퇴 요구하셨습니다. 물러나라 그랬죠. 안 물러날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계속 얘기할 거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동관 위원장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탄핵안이 지난 9일에 발의됐지만 어찌됐든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윤재옥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전면 취소하면서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라는 보수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글쎄요. 허를 찔린 거는 도리어 그 여당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우리도 예측을 했었고 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이 9일 날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9일 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본회의가 2개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난번부터 10월 달에 뭐 이런 사람 이런저런 탄핵 얘기할 때마다 내가 10월은 못 한다. 네. 10월은 본회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본회의가 합의된 이건 지난 그 박강원 전 원내대표 시절에 본회의 일정을 다 합의해 놨거든요. 네. 붙어 있는 게 딱 11월 30일하고 12월 2일밖에 없어요. 가능한 날짜가 그 날짜밖에 없습니다. 네. 그 날짜에 누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먼저 방송법하고 그 노조법을 열심히 이제 의장님 설득하고 해서 의장님이 이제 11월 9일 날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저는 가급적 빨리 이걸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우리 네. 의원들이 의청하면 왜 방송법 노조법 빨리 못하냐 해서 내가 이거를 11월 달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11월 9일 약속을 했고 이게 관철이 된 거죠.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그 탄핵 카드를 지금 넣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정은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0일 예정이 예. 9일 날 들어온 건데 네, 네. 이런 거죠. 그 9일 날 그 탄핵안은 예. 필리버스터가 전제돼야만 성립이 가능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니까.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조건 패를 먼저 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2시 전에 네. 본회의 시작 전에 우리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죠. 네. 탄핵안 보고를. 네. 근데 저쪽에 필리버스터는 우리 법안이 예. 그 순서가 됐을 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돼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패를 보고 저쪽이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도 그래서 최대한 제가 늦게 어떤 분들은 왜 8일 안 했냐 그러는데 네, 네. 8일 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면 그 탄핵안을 결정하면 네. 저쪽이 일찍 하죠. 저희들도 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죠. 필리버스터 네. 안 날 수도 있다. 아하.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에 그래서 네. 저희가 아마 등록 그 보고 이 본회의 보고할 수 있도록 신청한 게 네. 55분 이후일 거예요. 예. 1시 55분.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의청하면서 1시 55분. 이후에 예. 한 57, 8분쯤 넣었을 57, 거예요. 8분. 네, 제 기억이 55분 이후에 제가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딱 2시 준비하고 직전에 있다가 그냥 딱. 2시 시작이 전에 넣어라 예.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55분에서 2시 사이 예. 직전에 넣었어요. 민주당 엄청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움직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넣고 이제 저쪽이 그 할 건지 아마 저쪽도 그래서 안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였죠. 필리버스터를 그래도 한다. 네. 안 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기에 끝낼 경우. 하다 만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작 한 명만 하고 예. 한 6시쯤 안 해버리면 예. 그때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건가? 예. 원래 이제 일부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예. 저쪽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안 하니까 네. 우리라도 필리버스터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아무리 저쪽이 꼼수를 쓴다고 우리마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신 분한테 네. 저는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합니다. 제가 끊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무제한 토론 네. 제도의 취지는 반대하는 사람을 입장을 그렇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쪽이 시작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작도 안 한 거를 찬성 쪽에서 찬성 쪽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도 네. 그 굉장한 그 절차적 그 문제 그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네. 그냥 11월 30일로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네. 그 의안 철회를 둘러싸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헛심 쓰는 겁니다. 헛힘을 쓰고 있다.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회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분명히 예, 했고요. 예, 첫 번째는 예. 그래서 그 철회를 받아들였고 네. 왜냐하면 의제화된 게 아니다 보고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의안과 의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안화되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보고만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될 때 그때부터 성안이 된 걸로 보는 성안, 거죠. 예. 예. 의안이 된 걸로 보는 예. 거죠.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그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처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고 네. 지난 94년 그 김일성 사망 당시에 예. 북한의 국가주석 김일성 사망했을 때 예.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야당이 철회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 안보 상황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예. 그때 그러면 뭐 그 여당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래요. 그때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법적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네. 그러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자기들이 주장이 맞다면 그 당시에도 본회의를 열어서 2분의 1 동의하에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서 2분의 1 이하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됐다. 예. 절차에 맞게.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없이 그냥 뭐 야당이 처리하니까 여당은 그 처리 가능해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전례가 있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에서 설명이 그겁니다. 전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 네. 민주당 입장이 맞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할까봐 저희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이 안 되려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됩니다. 추가하거나 변경할 만한 것이 없다. 있어요? 있어서 저희도 그것까지 해서 뭐 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혹시라도 만약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엔 전혀 해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인 내용 다 검토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률적으로 예컨대 지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재발의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다시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회 입장을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낸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법률적으로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는 30일하고 12월 1일 두 개 이제 예상국회 때 반드시 처리를 합니까? 의결까지 마칠 수 있게.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 총선 이후까지 사실상 방통위가 뭐 식물방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 논쟁은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7개월 전에 우리 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을 의결을 했어요. 국회에서 표결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런 어떤 법적 문제나 전혀 그런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을 7개월째 임명을 안 했어요. 이제 이분이 최근에 자진 사퇴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대통령 추천을 포함해서 여당이 셋, 야당이 둘, 3대2 구조예요. 근데 지난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7개월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여당 두 사람 갖고. 그리고 다 했죠. YTN, 민영화 등등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독임제 논란을 자초한 거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최민희 의원을 뽑아서 3명을 했으면 최소한 5인 중에 3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런 독임제 논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중대한 법적 하자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건 대통령과 관련되지 이동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던데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YTN 매각 같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서슴없이 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결정들을 또 합의제 기구였기 때문에 도리어 대통령한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임명하기 전까지는 방통위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어야 옳다. 그렇죠. 정부 여당한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동관 위원장은 그러한 구조화에서 충실하게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죠. 그렇죠. 본인 책임이 있는 거죠. 법적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공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권에서 제안이 온 건 맞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었냐면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추가로 2명이 비었지 않습니까? 이진숙 전 국회 추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인가 그렇죠? 이진숙 씨를 포함해서 우리 당 추천목 2명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3명을 같이 임명하자 이 제안을 했어요. 이동관 위원장 측에서요? 아니 여권에서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공개할 생각은 없었어요. 대표님 이 얘기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이동관 위원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다.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야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최소한의 서로 간의 협의 당사자들 간의 뭐 신사 협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답을 안 했어요. 알겠다. 내 상의해 보겠다.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일주일도 안 돼선가? 그럼 이동관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이거를 야당 측에 제안했다. 저희 지도부. 저희 유명한 저희 지도부. 저희 지도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방통위원장이 저희 지도부란 말을 쓴 것도 그분의 어떤
공적 마인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까지 협의하는 게 네. 결국은 여기에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민희 의원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거 네. 스스로 인정한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7개월을 끌고 온 거죠. 왜 없는 상태에서 야권 추천 인사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맘대로 하려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본인들도 이 독임제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3대2 구성을 완전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왜 중요한 결정은 없을 때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림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죠. 끌고 가겠다. 이제는 형식적. 나머지 추이만 하면 되니까 네. 큰 방향은 잡아놨으니까. 자, 그게 얼마나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걸 국회에서 그걸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방통위 운영과 관련된 거를 여권과 방통위원장이 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지 않죠. 예, 그거는 통신 정책을 규제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겁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탄핵 사유예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의 운영과 관련된 거를 정부 여당과 우리 그 저희 지도부와 네. 그 방통위원장 표현대로 네. 그 자신의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던 것만으로도 그 탄핵 사유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헌재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23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취임 초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50억 클럽. 50억 클럽 쌍특검 예. 이거 처리합니까? 날짜를 특정하진 않겠는데요. 예. 하여간 12월 정기국회 안에 그러니까 12월 그 8일 날이 마지막 본회의거든요. 예. 이 안에는 처리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변수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뭐 그 굉장히 이거 전략적인 문제라. 네. 하여간 여러 가지 탄핵 일정, 뭐 예산안 등등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쌍특검의 시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요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정기국회 내라고 그랬잖아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사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정기국회 내에선 반드시 네. 처리한다. 날짜를 D-Day를 어떤 날로 할지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다. 이 얘기는 그래서 예. 그 지금 원내에서도 최소한의 사람들하고만 제가 공유하고 있어요. 전략적 판단 때문에 네. 편의점에선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뉴스를 좀 뽑아내려고 기자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좀 NCND 말씀해 주신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양국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방송 3법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까지도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민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고민? 예. 네.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한테 제가 그 원내대표 나와서 몇 가지 요구를 했었어요. 그 가장 그 첫 번째가 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라.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시정연설 이후에 그 상임위원장들하고 차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간담회가. 네. 그때 이제 양당 원내대표들 발언만 공개가 됐죠. 네. 그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였죠. 거부권 남발하지 마시라고. 그때 대통령 표정이 어떠셨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뭐 일단 잘 들으시고 그냥 네. 뭐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만 그걸 뭐 그거 갖고는 속내를 알 수는 없고요. 네. 분명히 얘기한 건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시려면 거부권 남발해서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했죠. 이태원 특별법 같은 참사와 관련된 것도 네. 그분들의 손도 잡아주고 그런 법적 제도적 개선에 열린 네. 마음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부권 하시면 뭐 이거는 이제 협치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수로 끝난 협치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돌입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요, 뭐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노조법과 관련돼서도 방송법과 관련돼서도 마지막까지 저는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심지어 제가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네. 노조의 욕을 먹더라도 여당이 조금이라도 수용한다면 나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저는 그런 겁니다. 물론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그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제도적 진전을 하는 게 저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전 일부라도 그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수정안을 제시했다면 네. 큰 틀에서 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 수용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국회의장하고 네. 여당 원내대표인 자리에서 수정안 얘기도 했었고 제가 직접 그것까지 한번 협의해봐라. 네. 근데 뭐 전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 협상 파트너인 윤지옥 대표에 대해서는 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여당 원내대표나 지도부의 협상력을 대통령실이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도 답답하신 거죠. 그럼 사석에서 그런 답답함도 토로하십니까? 윤지혁 대표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용산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요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앞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해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의 입장을 써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밝히기를 민주당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에게 탄핵소추권이 있다면 정부에게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는데 예컨대 이원석 총장 탄핵보다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냐.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자기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까 남는 장사로 판단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지만 법무부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할 계획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해임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네?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요. 오늘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네. 또 뭐 어떤 판단하에서 그런 얘기를 본인이 사실관계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네? 최소한 아마 어떤 기사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기사 때문에? 예, 기사를 보고. 예, 그 기사 한 언론에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저도 예, 나중에 그걸 보고를 받고 네. 뭐 이런 기사가 났어 내가 이랬어요. 네. 그리고 그 기사는 좀 문제가 있죠. 네. 예,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요. 그냥 핵심 관계자. 민주당. 예. 요새 핵심 관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 핵심 관계자가 전혀 아니죠. 네. 아니면 뭐 제가 원내대표가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어쨌든 최근에 우리 당내의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예. 특히나 이게 저 검찰총장의 탄핵안이라면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모르고 제가 머릿속에 그려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하고 상의한 적도 없는데 네. 그 사람은 핵심 관계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기사 만약에 비공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다면 네. 원내에 확인을 했어야 되죠. 이게 뭐냐, 네. 맞냐. 그래서 그걸 갖고 기사를 써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비실명 기사를 이것저것 쓰면 네. 뭐 기사가 난리죠. 저는 그런 기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매우 잘못된 기사고 네. 기사를 쓰는 ABC 그러니까 원칙에 아주 어긋난 겁니다. 우리 장 기자님도 네. 그 기자 생활하셔서 그렇게 네. 쓰지 않잖아요. 제보를 받았어요. 네. 확인해야죠. 그러면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덜컥 그렇게 써버리면 예. 그건 완전히 오보고요. 예. 그건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 치고 네.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건 몇 가지 부적절한데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그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네. 본인의 뇌피셜인 거예요. 네. 추측, 네. 망상, 본인의 약간 좀 과대망상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니까 뭘 대단한 것처럼 예. 그래서 하고 아니야 본인이 그냥 뭐 저 민주당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네.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그거 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거는 탄핵 사유도 안 되고 나는 잘못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그 정도면. 근데 예. 여기에 위헌정당 심판까지 예. 끌고 온 거는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이 어떤 정치적 행태였는지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 자신들의 정치 공작 그 네. 정권에 협력해서 정치 공작했던 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 일개 장관이 예. 그 제1당을 뭐 위헌정당 심판을 하니 운운하는 게 물론 예.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예. 본인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런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 중요하게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고 법을 아는 사람이 네. 그런 그런 식의 답변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으면 네. 장관 옷 내려놓고 정치를 하세요. 그게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묘한 지금 그 말장난 같은 게 네.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억 7천만 원 때문에 마약 수사 못한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약 수사비를 우리가 80억을 전년 대비 내년 예산에 78% 인상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비가 충분히 저희 했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억 7천만 원에 마약 수사 특활비입니다. 예, 그 저 홍익표 개인의 돈도 아니고 네. 한동훈과 검사 개인의 돈도 아니에요. 그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돈으로 한동훈 장관하고 검사들이 밥 먹고 술 먹는지 네. 자기들 용돈처럼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네.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러면 예산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걸 안 가져오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마치 2억 7천만 원 마약 수사 특활비가 없으면 마약 수사 못하는 것처럼 네.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뭐 과거에 그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거의 수사가 이런 경우가요. 네. 전형적으로 호도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막 각을 세우고 민주당 정치인 몇몇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정치하고 싶어서 아마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예, 뭐 대선 다음에 후보. 이제 대통령까지. 예. 그래서 아마 본인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예. 그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중에 없다고. 예, 본인이 지금 우리 저 자고자대란 말이 있잖아요. 예. 스스로 높고 스스로 대단하다는 것처럼 예. 이미 본인은 미래 권력이 다 된 것 같아요. 아, 미래 행동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뭐 내년 총선 운운하는 얘기가 네. 결국은 그런 거죠.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나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레임덕입니다. 아, 한동훈 장관이 나가는 순간 레임덕이다.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첫째는 여권이 만약 저 총선에서 져서 네. 우리 당한테 지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여권이 큰 혼란이 빠집니다. 네. 대선이 문제가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서는 큰일 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당이 숫자가 많으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공무원 사이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검찰 어떤지. 검찰도 그때부터 눈치 보기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네. 자, 그러면 이겼을 경우. 네. 그럼 지금 얘기는 한동훈 장관도 내심 그런 것 같고 여권은 내심 한동훈 장관을 간판으로 치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거를. 네. 그 얘기는 정권 2년 차에 치르는 총선이 네. 대통령을 간판으로 못하고 차기 권력, 미래 권력을 간판으로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는 순간 대통령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네. 선거가. 네. 그럼 오직 미래 권력에 다 줄수죠. 그러니까 그 순간 사실상 대한민국의 1인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보다는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뭐 의원이 되겠죠.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원래 그 대통령은요. 야권에 몰려 있는 대통령보다 여권에 버림받은 대통령이 제일 비참합니다. 여권에 버림받은 대통령.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비참해 그렇죠. 최근에 다시 복권을 하지만 그 상황이 나빠진 거는 여권의 분열과 여권으로부터 내쳐진 거예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게 국민적 성화도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역시 네.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분열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심을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권 내부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 갖고는 선거 못 치는다. 다른 네. 사람이 필요하다. 그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을 뒤집어 보면 예. 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벌써 예. 지워버린 거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갖고는 예. 선거 못 치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윤핵관들이 그 어떤 그 인유한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장제원 의원 뭐 여원산악회 동원해서 4,500명 부르고 이런 걸까요? 아니죠. 모르겠어요. 인요한 혁신안은 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방향이 잘못됐죠. 혁신의 방향이. 예. 지난 그 문제가 되는 건 재보궐선거, 강서 재보궐선거 네. 패배의 예.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가 책임이 있는지.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여당의 정치력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고 싶었어요. 네. 여권 내에서는. 맞아요. 예. 그리고 내더라도 다른 후보를 내고 싶었죠. 예. 근데 김태우 씨를 그 후보로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하고 그리고 그 저 후보를 만드는 그렇죠. 과정. 거기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일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마치 책임 없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그래도 정치적 감각이 있었다면 네. 한동훈 장관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빼야 되는 건데 네. 그냥 협조를 다 한 거죠. 예. 그 왜냐하면 실무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대통령 탄핵 예. 저 사면과 관련된 거. 네. 그렇게 됐고 그 사람 공천을 결국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두 가지죠. 강서구청장 패배의 중대한 원인을 대통령이 제공한 거고 또 여당의 정치력을 지금까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대통령실이 감나라 배나라 다 네. 했던 거기 때문에 원인은 대통령의 정치 행태, 여야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를 바꾸는 게 혁신의 핵심인데 네.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뭐라 할까요? 주범이 있는데 종범을 오히려 때려잡는 방식이잖아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모르겠어요.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일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를 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조 윤핵관, 이 원조 네. 윤핵관은 대통령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권성동 그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 청문회 때 얼마나 독하게 세게 했습니까? 했죠. 그 특히 장제원 예, 의원 그렇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당시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했을 때 그때 야당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진짜 못됐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떤 동지적 결합이라기보단 이해관계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제 진짜 윤핵관들이 오는 거죠. 거기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그 검찰에서 검핵관. 그 끈끈하게 인연이 예. 있거나 예. 그 대통령실에 같이 했거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데 영남권을 다 비워서 이 사람들 채워넣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혁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알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 예. 얘기를 먼저 했어야 돼요. 예. 대통령실 출마하지 마라 아무도. 당신들 공천 못 준다. 네. 줘서 안 된다. 그리고 검사 출신도 들어오지 마라. 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로운 인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출마할 생각하지 마라. 그 비운 자리는 다른 사람을 채울 거다라고 해줘야 네. 맞는 거죠. 그래야 저쪽이 승복을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전혀 뭐 잘못된 단추, 예. 잘못된 처방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 뭐 그런 건데 네. 그 덜 나쁜 사람을 빼내서 더 나쁜 사람을 채우는 거죠. 네. 그 국회의원안이 많아서 좀 집중해서 좀 여쭤보고 정치로 정당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예산 정국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횡재세 도입 주장했는데요. 되겠냐? 왜냐하면 재계나 기업의 반발이 너무 강하고 또 여권에서도 반발이 강한데 물론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민주당이 넘어설 수 있는 거냐라는. 하여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름은 아마 횡재세보다는 무슨 기여금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기여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많은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더 여당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정을 책임지는다는 측면에서 예. 지금
올해만 해도 세수가 그 60조 가까이 60조 펑크가 났죠.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세하고 그 소득세 그 줄여준 거의 효과는 아직 올해 안 반영 안 된 거예요. 아주 미미하게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소득 신고하고 법인세 그 법인 소득 신고를 하면 내년에 다 세율이 결정돼요. 네. 내년이 더 심각한 내년이 더 심각하게 그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큰 거예요. 네. 경기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우제 방식인 거죠. 세수는 줄어들 게 뻔한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법인세가 더 줄어들거나 부가가치세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늘 수 있는 거는 개인소득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지갑 털어서 나머지 빈자리 채우겠다는 방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재정 건전성 얘기하잖아요. 재정 건전성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 중요하죠. 저도 그 부인하지 않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상을 봐야 돼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저희 도리어 우리 그 민주당의 불만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다른 OECD 국가의 다른 유사한 나라에 비해서 재정을 덜 썼어요. 그렇죠. 그건 다 전문가들이 수치로 판단하잖아요. 재정을 덜 써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거나 그 사람들을 버팀목이 못 됐다에 대한 저희 불만이 있습니다. 그 재정 적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반밖에 안 돼요. OECD 주요 비슷한 국가들에 비하면.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적자가 늘었다고만 비판을 해요. 자,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었으면 뭐를 보충해야 되냐면 하나는 지출도 줄여야 되겠죠.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세수 기반, 세수 기반을 강화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 감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세란 거죠. 작년에 보면 대부분의 영국이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을 대비해서 재정을 증세를 하거나 또는 재정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확보했어요. 우리가 IRA법 자꾸 뭐 전기자동차만 알고 있는데 IRA법을 통해서 미국이 추가 법인세를 걷는 게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냐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특혜를 준 거죠. 그 돈으로. 그러니까 향후 800억 불의 그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려면 지출만 줄여서는 안 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소득세도 좀 손질해야겠다는. 근데 계속 감세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긴축이 악순환입니다.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재정은 더 축소되고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지고. 마른 수건 쥐어짜기 해봐야 나올 것도 없는. 그 레리 서머스라고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레리 서머스 그 옛날 클린턴 때 재무장관했고 아주 월가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색깔 자체로는 굉장히 그 시장 경제 아주 원칙주의자죠. 이분이 10월 말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클린턴 정부 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 지출 구조 조정뿐 아니라 세수 기반을 강화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없다. 일단 돈을 거둘 수 있는 사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출 구조 정책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재정 건전성이 따라간다. 실제 그 미국이 재밌는 거는요. 아버지 부시 때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컸어요. 무역 적자고 재정 적자. 클린턴 정부 때 그거를 상당 부분 완화시킵니다. 그러다가 아들 부시가 또 다 망가뜨려요. 재정 적자 엄청나게 키웁니다. 왠지 우리를 볼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 국가 살림살이를 잘한다. 반대예요. 살림살이 펑크내고 나면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겨우 살려놓으면 또 그 기반 갖고 엉망으로 하다가 나라를 망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무너진 경제를 겨우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다 그 시체말로 말아먹고 문재인 정부 때 뒤치다거리 하다가 코로나 저는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실력도 발휘 못하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막느라고 딴 걸 못하고 제대로 된 자신의 경제 철학을 그다음에 국가 운영 철학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거죠. 근데 이 정부가 또 이제 세수 기반 엉망으로 하고 재정 적자 키우고 경제
지금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1.2% 정도 전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더 추락하고 IMF 이후에 일본보다 뒤처진 적은 처음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수가 경제와 안보는 잘하더라라는 것이 역시 허상이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3국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어떤 입장인가요? 국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분히 의장님하고 다른 워낙 사안이 많아서 네.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네. 의장님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기간이 오래된 것만큼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두 가지인데요. 네. 최상병 그 해병대 사망 사건하고 네. 양평 고속도로 예. 이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수치를 얘기하면 또 그쵸.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하여간 평균 이상으로 거의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외에도 이제 오송 참사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네. 저희들로서는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강하게 하고 그 중에 몇 개라도 예. 좀 꼭 우선적인 거 한 두세 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제도 협상 좀 여쭤볼게요. 아까 뭐 댓글로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병립형입니까? 연동형 비례제 계속 가는 겁니까? 이 선거법 협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도 역시 12월 초 국회 끝날 때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제 우리 당 정개특위원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네. 지금 의견 수렴 그 안을 갖고 이제 의견을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당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굉장히 완강합니다. 그 선거법 협상 관련돼서 네. 첫째는 300석 저쪽이 원래 원하는 270석으로 줄이자는 거 아니었어요? 줄이자는 거였죠. 네, 줄이자는 거였다가 이제는 이제 자기들은 물러선 게 300석 유지, 253대 47 숫자 변동 없어. 그다음에 자기들은 무조건 병립형인데 연동형에 연자만 들어가면 위성정당을 만들 거야. 이게 그냥 저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좀 답답한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죠. 저희는 국회에서 이미 그 공론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게 뭐 어디 뭐 사설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론조사까지 해서 국민 여론을 모아두고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 의원 정수를 확대하라는 거고 비례제를 확대하라는 요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인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트라우마인데 이 박정희 정권 유신공화국 때 그 체육관 선거, 전두환 시절에 체육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정치인들이나 정치학자 또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 시민사회 쪽도 그렇고요. 내각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엇비슷하거나 대통령제하고. 근데 일반 국민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제 선호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불일치하는 거죠. 네. 국민의 인식 눈높이하고 전문가나 정치권의 눈높이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할 수 없습니다. 그 선거제도 그래요. 선거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종의 이제 이 정당들의 책임도 있죠. 비례대표 운영을 좀 잘못해서 마치 이제 비례대표는 당대표나 당의 실권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 그냥 꽂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내 손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석수 줄이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 그룹이나 그러니까 정치학자나 전문가 그룹 이런 분들한테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거를 훨씬 선호하세요. 일반 여론은. 아까 그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도 그게 드러났는데 처음에 잘 모르시다가 그때는 반대 여론 그 비례대표를 똑같이 일반 국민하고 비슷한 여론이었다가 충분하게 수기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이 제대로 된 이 뭐라 할까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여야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바뀌고 비례대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도 하나는 정파적으로 갈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과거 체육관 선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 손으로 안 뽑는 사람은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MZ 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공정성 문제까지. 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 우리 이준석 네. 대표로 상징하는 쪽에서는 시험 보는 것만큼 정당한 게 없다고 공정한 게 없다고 주장하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 시험 봐가지고 공개 채용하든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비례대표제 선발 과정이 아직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최종 어떤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병립형입니까? 아니면 비례제를 그냥 연동형 비례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전임 박강원 대표 시절에 저희가 뭐 당론까지는 아닌데 네. 최종 그 정개특위에서 보고된 안은 240대 60. 네, 240대 60.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도 예.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입장. 뭐 확고한 당론이다까지 뭐 하는데 그게 네. 지금 그 의총 당시 예. 박광원 대표가 계실 때 네. 정개특위에서 보고된 안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다시 왜냐하면 그 보고를 이제 의원들께 드려야 되는데 최고위원회도 네.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예. 선거법 협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과 관련된 협상인데 이건 당무 사안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당대표 의중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네. 어느 정도의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의중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그래서 있겠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예, 최고위원회 예. 당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는 수기해서 결정하고 그걸 갖고 의총에 보고해서 의원들께서 거기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정된 안을 갖고 가야 되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네. 의총에 보고된 최종의 안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 또 다른 이제 수정안도 있고 하니까 네. 보고를 드려봐야죠. 예. 비명계 5인방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대표님께서는 우리 당의 어떤 의원도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뭐 오늘 네. 아침 이원욱 의원도 본인도 아직은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탈당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지만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제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서 모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뭐 12월까지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탈당을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들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예. 몇몇 분하고는 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려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해요.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라. 네. 그 합리적인 주장은 나도 적극 수용하고 또 지도부 내에 잘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가서도 안 되고 그런 네. 상황이 가지 않도록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공천 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도 의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불안감이 불안감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 그다음에 신뢰 위기. 예. 그러니까 자꾸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네. 자꾸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은 일이 예. 자꾸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공천 룰은 네. 저는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 우리 당의 당원 근데 왜 단계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연일 그런 좀 문제제기. 그 불안감이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는데 예. 왜냐하면 새로 논의된 것도 없고요. 예. 그 우리 당의 제일 당원 당규에 있는 게 1년 전에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4월 말에 TF가 구성돼서 5월 초에 우리가 결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일관되게 당의 시스템 공천으로 합의된 룰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리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자꾸 이제 불안감을 낳고 그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듣고 뭐 논의하고 하는 거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뭘 어떤 거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보고요. 김은경 혁신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가 있는데 네. 저는 김은경 혁신안을 저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은경 혁신안에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그거는 당원 단계에 반영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그 이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다음 선거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네. 그게 당원 당규 1년 전에 네. 룰을 결정하자는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황에서 공천 룰의 변경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가 불안해할 만한 예.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 불안해들 마시라. 그럴 리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 1년 전에 룰을 정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오래된 합의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룰을 임박해서 바꾸면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컨대 이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신당으로 만약에 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당은 뭐 그냥 어떤 입장일까요? 그냥 그분의 판단을 존중하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난리는- 아직은 예. 그렇게 뭐 가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그래도 우리 당에서 그분이 한 번 탈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얘기해 누가 내가 무슨 그 반강제적으로 철새돼 본 적 있어 우스갯소리 그런 적 있어요. 본인은 원하지 않은 탈당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 얘기인즉슨 그때는 공천을 배제해 버렸죠. 기회를 안 줬던 네, 경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 공정하게 경선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상민 의원님이 탈당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 늘 정당은 네. 선거 때 되면 탈당 분당에 대한 그 이런 네. 움직임이 있어요. 예. 제 그 기준은 이겁니다. 첫째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된다. 당이 예, 예. 노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도 누가 이 명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그럴 만하니까 탈당했네 하는 것과 네. 야 그런데도 탈당을 했어 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 것들이 그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탈당의 명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부가 저도 그렇고 우리 지도부가 네. 불필요하게 당을 어떤 그 분열하거나 그런 어떤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당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관되게 하는 게 그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면 지는 거고 네. 단결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네. 국민의힘이요.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서 하남 구리까지 확장해서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게 국민 여론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슈 선점에서는 조금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컨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정치 선거로 좀 치르고 싶어 하고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로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 양당 간에 이런 그 뭐 쟁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민주당이 의제 선점을 못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진짜 좋은 정책이면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수용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용도 하고 네.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이 던지는 그 어떤 그 정책 네. 이건 정책도 아니죠. 그냥 포퓰리즘. 예,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네. 건데 국민이 한 벌써 상당수가 네.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죠. 높고요. 예. 그리고 그게 더 코미디인 게 네. 김포만 하나 붙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면 네. 차라리 그 진정성이라도 있을 텐데 예. 여기저기 다 하겠다고 하는 순간 코미디가 된 겁니다. 코미디가 됐다. 예. 왜 그러냐면 예. 그러면은 남아 있는 김포 시민들 남아 있는 경기도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알짜 도시들, 네. 서울을 둘러싼 네. 그 괜찮은 신도시들은 다 서울이 먹고 네. 남는 경기도가 나머지 남으면 경기도는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흰자와 노른자가 더 격화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시체말로 돈 되는 건 갖고 안 되는 건 버린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어디 그런 발상을 정치권이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마치 우연스럽게도 공교롭게도 네. 11월 초에 그 정부 여당이 그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한국은행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한국은행이 맞습니다. 발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거기에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심각한 문제는 서울 집중이다. 네. 그렇죠? 그게 더 2015년에 비해서 2021년 통계를 보니까 더 그 심화됐다. 네. 이거에 대한 그 해악은 경제가 점점 더 일방향으로 가고 네. 국가 전체도 활력도 있고요. 특히나 이 수도권으로 몰린 사람들이 출생률도 저하돼서 네. 그 1년에 10,000명 이상의 저출생의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 이후 모든 정부에 일관된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좀 더 완화하려고 하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재정도 거꾸로, 지역 균형 국가 균형 발전도 거꾸로, 남북 관계 외교도 거꾸로 다 거꾸로 가는 건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경태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뉴시티 위원장. 예. 네.
조경태 의원이 뭐 메가시티 얘기하는데 네. 본인은 일단은 조경태 의원하고 김기현 당대표는 죄송하단 말부터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 메가시티 얘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대거 국민의힘 그 지자체장이 되고 나서 다들 담합해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안을 그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부울경도 할 거야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세요? 저는 이게 그 최소한 정치가 상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사과부터 하고 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죠.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국민을 뭐 무슨 뭐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1년 전에 백지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서울 얘기해 놓고 막 지방이 야단 법석이 나니까 네. 이제 와서 지방도 해줄게라는 게 얼마나 이게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런 말씀이하세요. 그러니까요.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내년 선거가 사실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뭐 12월부터는 사실상 선거 체제로 돌입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제도 개편은 문제가 아직 마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 두 개의 신당이 이제 주요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당이 민주당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근데 실제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에게 중도 보수 쪽에는 표심을 상당히 흔든다. 이준석 신당의 경우요. 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양당 늘 보면 네. 그 국민들께서 그냥 제3당에 대한 그 요구는 높아요. 네. 높다가 막상 선거로 가면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은 이준석 신당이 구체적으로 이준석이란 사람만 지금 나왔지 누가 같이 할지 네. 어떤 가치를 내세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어떤 가치를 내걸고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엔 거론된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 말고는 그렇게 대중적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 아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신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얼마 뭐 좀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요. 뭐. 예. 근데 한번 워낙 오래 만난 지가 오래돼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네. 의미고.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겠어요. 네.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그게 꼭 바람직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출마가. 예, 그렇게 신당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예.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그래서 아직 본인 생각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보는 모든 것은 지금 유추 해석한 거 아니겠어요? 네. 본인이 그 이준석 대표와 신당을 하겠다는 걸 좀 얘기를 그렇죠. 하지만 예. 조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이라는 예.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신당을 만들겠다, 예. 내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걸 예.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민주진보 진영에 기여하는 거 내년 총선 승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예.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늘 그러셨죠. 예. 저는 조국 장관이 옛날 이런 장관 되기 전에 네. 교수로 서울대 교수에 있을 때도 우리 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도 한번 혁신위원으로 그렇죠. 온 적도 예. 있고요. 그렇죠. 민주진보 진영에 대해서 이러저런 조언도 했고 자기가 많이 기여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 늘 그렇게 살아왔고 네.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거를 꼭 신당을 한다 이렇게 등치시키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본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제3자들을 통해서 건너 듣는 얘기나 언론을 통해서 해석된 얘기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지점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민주당이 의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부자 몸조심하는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우리가 여당 같아요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반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는 많은 의석을 줬는데 네. 뭘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러나 매번 정치권이 숫자만 갖고 밀어붙이는 게 바람직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그게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얼만큼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느냐.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게요. 뭐 꼭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얼마 전에 우리가 대법원장을 당론으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도리어 보수 언론이나 여권에서는 뭐 그 대법원 공백이니 많이 이런 네. 엄청 공세를 했지만 맞습니다. 전혀 우리 당에 타격이 없었어요. 그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네. 그건 부적절한 인사 맞아. 민주당이 잘했어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힘을 잘 쓴 거죠. 예. 제대로 맞아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근데 우리가 잘 못 썼던 경우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언론중재법 그 송영길 당대표 때 네. 그걸 추진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법의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는 둘째치고라도 충분한 공감대가 없었다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언론중재법 내용도 잘 몰랐어요. 네. 사실은 언론중재법이 발의된 건 꽤 오래전에 발의됐고 네. 그 법을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다면 충분한 국민적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송영길 대표 체제 때 뭘 했냐면 송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국회 정상화한다고 법사위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상임위원장을 국민의당 네. 국민의힘 몫을 주겠다 네. 얘기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그 배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결국 이제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몰려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윤호중 대표는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게 주게 된 거는 송영길 당대표 되고 나서 일성이 그 이준석 대표하고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원장 주겠다고 하니까 저쪽은 그러려면 그 법사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였어요. 네. 조건이.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협상이 급물살을 탄 거고 그때 줘야 될 상임위가 문체위원장까지 포함됐던 겁니다. 오.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문체위원장 가니까 우리 그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죠. 야 그러면 언론개혁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그 당 지도부에서 그 당시 도정환 문체위원장 하실 텐데 이거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그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 한 거예요. 그리고 현업단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이 언론단체 있잖아요. 그 예, 뭐 언론노조, 기자협회. 언론노조, 기자협회 예. 이런 데하고 충분한 수기도 없었어요. 예. 이쪽도 또 그 언론자 그 민원연 이런 네, 쪽도 네. 다 부정적이었어요. 예. 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우리 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나중에는 본회의까지는 갔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그냥 본회의에 지금 그 법 있어요. 아직도. 예, 본회의만 그냥 그 미아처럼 다 잊어버렸지만 세상에.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고 어떤 우리의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 민심을 살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 공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힘을 쓸 때 그때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제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익표 원내대표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원내 전략이 진행 중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라는 걸 좀 전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아이고 벌써 2분 30초가 지나고 있어가지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초울에서 출마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뭐 한동훈 장관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뭐 오면 좋고요. 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합니다. 저는 네. 뭐 제가 누구하고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항상 선거는. 네.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해서 어떻다, 뭐 누가 나오면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민들로부터 그 저의 의정 활동, 뭐 저의 어떤 태도나 어떤 그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제가 일한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총선의 결과로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먼저 헌신하신 거예요. 저 국민의힘은 뭐 윤핵관 뭐 영남 중진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이제 586 예. 먼저 결단해서 불출마 선언하기도 하고 험지로 갔는데요. 뭐 릴레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할 수가 없었던 게요. 네. 왜냐면 그게 제가 했던 거는 그 시기가 지역위원장 공모할 때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과감- 우상호 위원장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네. 우상호 의원님하고만 상의를 한 거예요. 다른 네. 분하고 상의할 이유도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왜 없겠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라는 게 저는 어차피 내년 1월 달 네. 1월 중하순 2월 초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네.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한치 네. 앞을 못 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뭐 판이 흔들릴 만한 흐름이 한 서너 차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내년 예. 총선까지. 예. 예. 뭐 당 지지율이 엎어질 수도 있고 그런 예. 흐름에. 그러니까 정당이 잘해야 될 거는요. 이런 거예요. 늘 좋은 흐름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이 있을 때 얼만큼 많이 점수를 딸 건지, 네. 나쁜 흐름 때 얼만큼 점수를 덜 잃을 건지, 네. 이런 게 지도부의 역량이죠. 예. 그걸 잘하는 게 그 선거를 잘 치른 거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한 서너 차례 있을 거로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혁신이나 또는 헌신 또는 희생, 네. 뭐 그런 그 변화의 요구도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잘 무리 없이 예를 들면 그걸 강요하거나 네. 밀어내기 식으로 하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떠밀려서 간 사람이 거기 가서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는 제가 늘 얘기하기에 정치가 뭐냐면 실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리가 있는 것에 명분을 만드는 거다. 이게 제 정치 철학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네. 하는 거지. 그래서 네. 실리만 보고 쫓아가면 정치가 아니죠. 그건 뭐 그런 그냥 우리가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요즘 장사하시는 분도 ESG 경영하고 명분을 찾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 정치는 더하죠. 예. 정치는 실익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실익이 있다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편의점 구독자들,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편의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항상 옆에 있고 네. 오면 없는 게 없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취재에 그 가깝게 가까운 내용을 취재를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내용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취재 편의점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조만간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